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움이 오리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학습과 기억학습법, 그 사전 지식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기억학습법 수업, 자, 사전 지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학습이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은 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개념을 보통 학습 방법이 학습 또는 학습이 학습. 처음에는 이제는 학습 방법이 학습. 여기에서 이제는 과정이나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전범위 이런 것들에 심화해가지고 학습이 학습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메타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 knowledge about 이렇게 나오죠. knowledge about 이것이 무엇에 대한 지식, regulation of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것을 조절한다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에 대해 잘 알고 knowledge about 학습, learning이 되겠죠. 그리고 regulation of learning 이렇게 학습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이 정도로 드라이하게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주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이렇게 아주 좁게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알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위에 있는 거랑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생각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에 대해 잘 알고 생각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는 거죠. 자, 메타학습은 전문가의 학습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학, 인지심리학 이런 데서 나비스 투 엑스퍼트에서 전문가 지향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그 분야의 상위 0.1% 하이 퍼포먼스 여기 아주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각의 방법,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우자는 거예요. 전문가의 학습법. 성현들의 학습법이죠. 자,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자활 쭉 나와 있죠. 유야, 내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라고 그랬죠. 아는 것을 안다 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 루너 의정편에서 자루에게 한 말이죠. 공자님 초상을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기셨대요. 키가 엄청나게 크셨다고 그러죠. 이렇게.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한번 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뭐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소크라테스의 대표적인 명언으로 돼 있죠. 무지를 아는 것이 알무의 시작이다. 나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이렇게. 메타인지에 관한 이 위대한 세계 4대 성인의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메타인지에 관한 여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자, 여기에도 이게 이젠 그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고 여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여기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의 방법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쭉 이 공부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쪽으로 다 가기 마련입니다. 여기 공자님한테도 물론 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출생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 공자님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또 여기 시모니데스는 기억의 궁전으로 유명하죠. 당대 최고의 시인이고 지금까지도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시가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흔치 않은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시모니데스의 장소법이라고 보통 그러죠. 장소법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공자님 역시 제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서 대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제자들이 이제 그 책들을 잘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그래서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이런 것들, 시모니데스의 장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학습법, 중요한 학습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다 생각의 방법입니다. 생각의 방법. 그래서 메타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현들의 공부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타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개발 학습이에요. 능력개발 학습. 그래서 교육 목표가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중심 이동을 했는데 지식 습득과 이 능력 개발이 교육의 2대 목표였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지식 습득보다는 이제 능력 개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3R에서 이제 4C로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이렇게 읽고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연산을 하는 이런 능력에서 이제는 Communication, 소통 능력, Collaboration, 이렇게 협업 능력, Critical Thinking 해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Creativity.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학습의 의의라고 하면은 교육과 학습이 르네상스, 옛날 고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전인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고 해서 칼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죠. 칼 로저스가 말한 Fully Functioning Person, 쉽게 말하면 전인, 만발 기능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메타학습의 개념과 의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학습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학문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혁명,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 이제 초기 심리학에서 지금은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으로 바뀌었죠. 이젠 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고는 있지만은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이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지과학도 나오고 이렇게 쭉.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 그 아이빌리그 동부 지역, 거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 기계가 생각하는 걸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괴짜로 여겨지는 학자들이 모였어요. 자, 이때를 인지주의 심리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인지주의 심리학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만 학문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생각하는 것,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죠. 원래 심리학은 그래야 되는데 인지주의 심리학이 대두하면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이제 심리학이 된 거예요. 물론 행동주의 심리학도 공헌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인지혁명이 뒷받침되고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하니까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육도. 그래서 학습혁명이 일어납니다. 학습혁명. 근데 교육혁명이 아니라 학습혁명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 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학습혁명, 즉 학습자, 학생들한테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 또는 그 과정 전체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메타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현대교육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기억학습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억력 스포츠에서 토니 부잔의 기억력 스포츠 해가지고 카드나 숫자 외우는 데서 이런 기억학습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기억학습법의 특징을 보면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거, 메타인지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전문가의 방법을 학습한다는 거,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 과정. 그래서 목표를 결과 목표와 과정 목표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성과만 내는 것이 목표다. 과정이야, 수단이야,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이거 결과 목표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 면에서도 과정 목표보다 오히려 더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그날그날의 과정에 집중해서 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이것이 나의 목표다. 자, 이렇게 과정 목표를 하나하나 가져가다 보면은 결과 목표도 이제 최상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목표보다 과정 목표를 신경 쓰는, 자, 이런 것이 더 현명한 목표 설정입니다. 효과성이 탁월하죠. 그렇죠. 기억학습법이 효과성이 탁월한 이유는 그것이 메타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메타인지를 활용하고 개발하면서 전문가의 방법을 학습하고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탁월한 겁니다. 또 메타학습은 발전성이 특징이에요. 발전성.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점검하고 실행하고 조절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전이력, 응용하고 적용하는, 자,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기억학습법을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은 기억학습법뿐만 아니라 발견학습, 표현학습, 이해학습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전망과 목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메타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 체계를. 우리 쌤은 이제 메타학습법이 정립된 것을 학습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지심리학이 나오면서 학습과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Learning Science라고 나오는데 미래교과 과정의
미래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서부터 해야 되겠죠. 핵심 교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핵심 과목으로 중앙에 놓고 다른 것들, 교과과정 과목을 따로따로 넣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학습이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든 아니면 거꾸로 수업이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핵심 과목이라는 거, 이 학습학이. 그래서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이제 오리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습학, 메타학습법 전체가 학습학으로 체계화되는 건 한참 걸릴 테고, 최소한 기억학습법만이라도 공교육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교육의 도입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 사회적인 메타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유대인 사회랑 자주 비교를 하는데, 우리 쌤은 결국 유대인 못지않은 그들을 능가한다 이렇게 꼭 비교하는 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사회적인 학습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학, 이것을 꼭 정립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메타학습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타학습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아주 간략하게 스피디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타학습법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학습 능력인 기억에 중점을 두고서 이제 학습법 체계를 만든 것이 메타인지 기억학습법,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 또는 메타기억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의의를 보면은 그럼 메타인지 기억학습법이라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 이야기하면 이건 아까 좀 전에 말했고, 예의 바탕에서 기억의 최대 효율을 추구한다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의의죠. 요게 주입식 암기 기억의 학습 방법은 암기 기억이에요. 암기.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의미를 심화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재구성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노트에다 막 쓰던지 깜지, 빽빽이라고 하죠. 아니면 그냥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낭송을 해가지고서 암기하게 하는 이런 주입식 암기 교육, 즉 생각하지 않고서 기억을 하는 이런 교육에서 바로 능동적인 사고 교육으로 교육의 형태를, 교육의 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사고 기억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억학습법의 의의입니다. 가치입니다. 이게 기억의 효율을 최대로 추구한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부산물에 지나지 않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고 기억,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여기 메타학습법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메타학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습 능력인 기억 능력을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메타학습법을 체계한 것이 바로 기억학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쌤의 학습 체계에서는 이렇게 학습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타학습의 대자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학습 영역을 쭉 조감을 해보면은 맨 바깥에는 환경이 있죠. 여기 환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몸, 무의식 하고서 이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학습, 그리고 지식학습 이렇게 나오고, 마음은 주의, 사고, 감정, 행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지식학습은 이해, 기억, 발견, 표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학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 기억, 이해와 기억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와 기억. 자, 이해와 기억을 학습 체계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거고, 이해 및 기억의 9절차, 전문가 학습 모형, 전문가의 학습법을 배우는 것이 메타학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상위 0.1%, 그중에 또 0.1%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는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습의 3대 원리가 여기 3대 원리 나오죠. 메타인지, 의미와 반복이라는 거. 이거 이제 실제 수업 들어가면은 이론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이제 실전과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9절차 중에 여기 결합, 5번째 결합이 나오죠. 5번째 결합.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억법에서 말하면은 시모니데스 이후로 가장 잘 체계화가 된 거고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기억법에서 없었던 그러한 기법들, 그러한 체계들이 이제 여기에서 다 나오고, 기억의 궁전도 여기에서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학습법이 한 부분인데, 이 메타인지 기억학습법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젠 이해 및 기억이 9절차가 있고,
그 중에 한 절차가 결합법이고 이 결합법은 기억법이라고 불리는 이 학습 방법이 체계화, 심화, 발전된 것이다. 그러면 기억학습법의 학습 효과는 어떠냐? 인지적인 학습 효과하고 정의적인 학습 효과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지적인 것, 지식 습득이죠. 지식 습득 면에서는 기억이 중점이 됐을 때 이런 과목들,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운다든가 국사 같은 거는 이제 이해도 해야 되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회 탐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이런 것들, 각종 자격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억 중점 과목들이죠. 자, 이런 거에서는 기억 효율이 3배 내지 10배 이상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쌤에게서 방법을 배우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더 는다는 거예요. 기억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 사람은 10배까지도 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전히 기억 효율만 따졌을 때는. 그런데 이제 수학과 물리는 기억학습이 아니라 발견학습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은 패턴을 발견하는,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해법을 발견하는 그런 생각법, 사고법이 중점이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기억 중점이 되는 이 기억학습법이 일부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학과 물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인 학습 효율은 2배 내지 3배 정도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메타인지 능력이 개발이 되고 이해와 기억 영역에서 생각의 방법을 체득을 한다. 그래서 전이력이 탁월해지고 발견, 표현, 비판, 창의적 사고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적인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에 끼치는 학습 효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이 돼요. 이거 정말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칫해서 자만감, 자만심으로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꼭 그러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의 핵심 전략 일부를 학습을 해요. 여기에서 마음하고 마음학습과 지식학습이 있으면은 마음학습이 학습 전략하고 지식학습이 학습 전략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학습에서 이해와 기억, 열심히 이제 고수 수준까지 가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기법들을 마음학습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학습법을 정립하고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처럼 여기 오리쌤이 완결 체계화,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수업은 이 세계에서 기억학습법적으로는 가장 완결성이 있고 체계화가 된 겁니다. 그만큼 수준도 높고 효과성도 탁월해요. 일단 기억학습법부터 이거를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공교육에 도입하면 나중에 이제 메타학습법 체계화되고 그러면 이제 도입이 더 순조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학습법부터 시작을 하자. 특히 기억학습법에는 이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메모리맵, 시모니데스의 기억이공전을 학습용으로 발전시키는 건데 이것을 우리쌤은 메모리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름이 있죠.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 우리쌤은 메모리맵. 이렇게 이제 나중에 기억이 될 겁니다. 특히 메모리맵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고 메모리맵은 지식 습득 효과가 뛰어나고 지식 전달 효과도 뛰어나요. 능력 개발 효과 당연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하면서 이 메모리맵을 지겹도록 다루게 될 거예요. 메모리맵의 고수가 되어야 해요. 자, 결과. 기억학습법의 결과, 목표를 한번 쭉 보면은, 대한민국 학습자의 학습 부담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자. 후천적 기억력 천재 10만 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억학습법이 거의 일반화가 될 테니까, 그 정도쯤 되면은, 대한민국 학습자가 이 기억한다는 부분에서는 학습 부담과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습 부담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학습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메타학습법을 체계화시켜서 공교육에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학습법에서 시작하자. 항상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메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메타인지가 나왔고 메타인지에서 메타학습법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메타 메모리부터 시작하자. 기억학습법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해와 기억. 이해를 포함한 기억이 결국에는 이제 학습의 시초고 여기서부터 발견, 표현, 비판, 창의적 사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 거니까 기억학습법에서부터 시작하자. 기억학습법은 메타학습법이 모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메타학습과 기억학습법, 개념과 의의 배경, 특징, 전망. 자, 여기에다가 개념과 의의는 학습의 학습, 메타인지 학습, 전문가의 학습법, 성현들의 학습법, 능력개발 학습, 의의 잠깐 살펴봤고, 배경은 학문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이러한 혁명적인 발전, 혁신이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바로 학습혁명에서 메타학습과 기억학습법이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징은 여기, 특징 쭉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특징. 그리고 이제 전망 목표,
공교육에 도입해서 사회적인 학습 시스템 구축, 메타인지 기억학습법,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이 자, 이런 바탕에서 나왔고 이런 배경하에서 의의 메타학습의 한 부분이고 학습 효과, 정리, 공교육도 결과, 메타학습법이 모태 시발점이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알아봤어요. 이 정도는 아시고 기억학습법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학습법 체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서 실습으로 달리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